네, 안녕하세요. 절절TV 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전문가 86번가의 정강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주식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연말에는 되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1월에 들어서 빠른 반등세를 보였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져서 이런 반등의 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먼저 10월로 돌아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이번 증시에서 제일 우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인플레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높긴 하지만 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의 각종 선행 데이터들이 일단은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겠구나. 어느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돌리지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좀 연준 쪽에 정통한 그런 기자 쪽에서 사실 그 기자가 거의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나파이수 이렇게 평가해 봤거든요. 그런데서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이 정도면 우리가 인플레발 긴축의 끝자락을 거의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됐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증시가 한번 잘 올라가다가 삐끗했었죠. 삐끗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삐끗하게 된 계기는 12월 초에 나왔었던 월간 고용 보고서 때문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플레는 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을 굉장히 다시 하는 그림으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있었던 12월 FOMC에서도 내용이 아주 매파적으로 나왔고 그런 흐름 속에서 주식들이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반등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게 또 결자 해지라고 나쁘게 나왔었던 그 전달에 고용 보고서가 1월 초에 나온 거에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는 점이 임금 상승 속도도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그 전전월에 나왔었던 숫자도 하향 수정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도 진짜로 잘 꺾이는구나.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도 예상대로 잘 꺾여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그렇다라면 지금은 진짜로 한번 증시 방향 한번 긍정적으로 되돌려서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아마 변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2월 CPI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주거비랑 서비스 비용 이런 거는 아직도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게 추세적으로 만약 생각처럼 안 빠지고 이런다라면 이게 또 다른 시장에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두 가지 부분이 이번 CPI에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거비의 경우에는 집값의 후행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차가 좀 길기는 합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표는 실은 많이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네. 그래서 지난 12월 FOMC가 매파적이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도 이제 코멘트를 했던 부분이 상반기 중에는 주거비도 꺾여 내려올 것 같다였었기 때문에 결국에 주거비는 이제는 그림이 확실히 보이지 않느냐. 네네. 비록 아직 꺾이는 게 보이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말씀해주신 지금 서비스 근원 물가 중에서도 정말 초근원 물가라고 해서 요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의 경우에 이번에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없는데 라고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임금 상승률하고 일단은 연관이 깊은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고용시장하고 높은 거죠. 그렇게 보았었을 때에 고용시장에서 그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구인 공고가 있습니다. 그 구인 공고하고 이 지표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구인 공고가 선행 데이터거든요. 여기에 이거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결국 이것도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이고 실은 또 지난주 나온 것 중에서 요즘에 좀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꿈보다 해몽같이 된 것도 있긴 한데 데이터 해석 측면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게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난 금요일에 빠르게 내려온 걸로 예상보다 나왔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의 평가가 뭐가 나왔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임금 상승률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아니냐.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가 내려온다라는 건 임금 상승률이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근원 물가에 있는 서비스도 내려오지 않겠느냐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선행 데이터들이 그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쪽의 우려는 상반기에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꺾였고 그런 추세적인 하향이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걸 보면서 증시를 따라가야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생각보다도 훨씬 나빠지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침체론을 펼치시는데 근거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려나가는 그 구간에는 침체가 오는 확률이 대단히 높았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게 역전되었을 경우에도 침체가 왔었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만은 좀 이번에 특수성도 일단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QE라든지 QT라든지 이와 비슷한 거에 썼었던 시기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를 60년 중반에 썼었고요. 그때 당시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심했었는데 침체가 오지 않고 넘어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통적인 방법을 썼을 때에는 그런 시장 가격의 왜곡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가 뭔가 설명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왜곡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외 사례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 이후로 은퇴자나 이런 뭐 아니면 이민이 줄어든다든지 사망자가 증가한다든지 해서 고용 쪽이 대단히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이라고 하면은 일자리보다도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실업자보다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황이 경기 하강으로 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실업자가 증가는, 과거 같으면 침체가 올 때 크게 실업자가 증가해야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그렇게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불균형만 해소되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실업의 극단적인 증가 없이도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사실은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쭉쭉쭉 반영을 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침체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얕게 왔을 때 이럴 때를 가정한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높아져 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오를까봐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요. 연준이 갑자기 더 매파적으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연준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오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준이 굉장히 뭔가 마음을 먹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연준은 잘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은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본인들도 공언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이나 아니 인플레가 좀 빨리 내려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오해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는 거를 대단히 바라는 것으로 평가들을 하시는데 실은 이번에 증시가 상승하고 긴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혹은 연준의 인사들이 주식시장이 올라가서 불편하다고 콕 집어 말한 적은 없었어요. 딱 한 번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테이퍼링에도 들어가기 전이었었던, 그러니까 재작년 상반기입니다. 21년도 상반기에 파월 의장이 증시에 약간의 거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버블이라는 단어를 표현 안 하고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애둘러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놓고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겁을 먹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이 가계에서 어쨌든 큰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서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도로까지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좀 걱정을 하는 건 오히려 채권 시장 이런 쪽이 연준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금리를 움직이니까. 근데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더 크게 고민을 하는 존재라고 봐야 돼서 저는 뭐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미국보다는 사실 한국장이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네. 이런 흐름이 뭐 연말까지 계속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전 고점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시장이 다시 왔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인플레가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네네. 이제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는 네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선행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느냐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서 네. 인플레가 흘러가는 양태를 봐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와 같은 그림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한국 증시가 더 좀 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과거에도 제가 이제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국 증시가 하락할 때 먼저 하락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 반등도 먼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사실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최악의 국면은 면한 것 같아. 경기가 이젠 좀 최악의 우려는 지나지 않을까 하면 한국이 경기 민감주가 워낙 많다 보니 반등을 먼저 또 좀 가속도를 내서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하나 못 드린 건데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연준이 말한 그 데이터 디펜던트에 따라서 어디까지 금리를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연준이 지금 힌트를 강력하게 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원 PCE 물가가 있거든요. 그 근원 PCE 물가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1.5%포인트 정도 높으면은 충분히 인플레를 잡기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뉴욕 연은 총재가 지금 이야기를 힌트를 준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면요. 지난 22년도에 9월하고 12월 달에 점도표랑 경제 전망치에 나온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원 PCE 물가 그 대비해서 점도표가 얼마나 위에 찍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전부 1.5에서 1.6%포인트 위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만 빠르게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연준은 그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제가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그런 라이브 영상 같은 것도 찾아봤었는데 네네. 이제 매크로쟁이로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 영상을 꼼꼼히 보는 사람이라면 개별주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 섹터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국면으로 최근에는 표현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4, 50년 만에 인플레가 왔고 그러다 보니 잠시 동안 사라졌었던 그런 증시 순환론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아요. 그 증시 순환론이라는 게 뭐 이제 증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러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될 때는 금융장세, 실적장세로 다시 나아가거든요. 그럼 최악이 지났다라는 거는 역실적이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금융장세이잖아요. 그 금융장세에서는 사실 가장 뭐랄까요 모범 답안지 같은 그런 섹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금융주들의 경우에 이렇게 그 주가가 보통 최악의 국면에서 좋아질 때에는 어떤 점들이 작용을 하냐 하면 크레딧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부도 위험 같은 것들, 가게나 기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막 커져 있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까지 부도가 증가 안 할 것 같고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 그 위험이 줄어드는 것부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상승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은행주들 특히 안 오른 상태라면 저도 내일부터 금융주를 막 따라 살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은행주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정도 오른 상태에서도 은행주 같은 거를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정말로 한 번은 아주 험악할 정도로 빠져가지고서 그럴 때 사면 참 괜찮았는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주를 오래 봐오신 분들일수록 지금의 금융주의 모습이 살짝 마음 한켠에 내심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의 금융주도 원래 좀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그들 대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뭐 말씀들 이제 불편하신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막 IMF 위기, 그 다음에 금융 위기 이래가지고서 정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위기는 안 오고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위기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좀 덜 빠졌고 우리도 체력이 높아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가격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만한 뭐 행동주의라든지 그런 점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금융장세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금융주는 이때 아니면은 또 주목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주가 지금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실적 장세에서는 어떤 애들이 그러면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이제 실적 장세가 오게 될 때는 보통 중후장대주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흔히들 우리가 적자나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정부
정부의 각종 부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라고 하면서 소비나 이런 게 좀 다시 회복을 하면서 네네.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장세가 보통 두 개로 나뉩니다. 전반부랑 후반부가 있는데 이 전반부에는 중후장대 주식들이 주인공으로 보통은 바톤 터치를 하게 네. 됩니다. 특히 중후장대도 근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예를 들면 같은 화학 주식이라 해도 각각의 물질마다 진짜 사이클들이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어떨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실적 장세가 모든 장세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깁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장세에서는 다 같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차기에 뭐가 되는지를 그때는 잘 모르세요. 근데 이미 그때 싹은 트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발견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장세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못 드려서 안타까울 뿐이지 차기 정말로 주인공이 될 만한 게 눈에 보인다. 아니면은 그런 걸 내가 꼭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그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네, 중후장대라고 하면 저희 업계 사람들은 익숙한데 네네. 그 안에 어떤 산업군인 정도가 있는지 그 정도 힌트는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IT 주식들이 대부분이 하드웨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네. 그리고 조선 뭐 이런 등등의 아주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서 네네. 사업을 하는 곳들이 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쪽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가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금융장세, 실적장세 말씀하셨는데 매번 똑같진 않겠지만 금융장세 그리고 실적장세 그 기간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씩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그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 한 번의 사이클, 좋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에서 이 크게 하나의 사이클이 재고 주기를 가지고서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강세장이 더 길거든요. 강세장이 4년이라고 보면은 한 뭐 3년 가량 정도 네. 되고 실적 장세가 제일 깁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실적 장세가 보통은 한 2년은 와야 됩니다. 네. 와야 하는데 이번이 독특했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네. 워낙에나 모든 걸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맞습니다. 코로나 동안의 사이클은 이보다 다 반 발짝 한 발짝씩 빨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과거의 속도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회계 공부를 대학 때 과 자체가 경영이라 보니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회계장부를 저는 보는 데는 좀 익숙해서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기업을 선택하는 네. 편이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업이 있으시고 부업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이 근무하시는 분야 아니면 잘 아시는 연관된 분야가 있으실 테고 그 분야에서 기업을 찾으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펀드 매니저 아니면 애널리스트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같겠지만은 자기 분야 이외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IT 쪽에서 어느 자기 전문 분야 있으신 분들을 절대로 저희가 지식 수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내가 되게 강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서 좀 더 이렇게 깊게 파셔가지고서 이쪽에서는 이게 잘 될 것 같아. 이건 나는 눈에 보여. 하시는 거를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로 그렇거든요. IT 쪽에서 전문이신 분들이 꼭 이제 IT 미래가 없어 이러시면서 바이오 주식 사시고 딴 거 사시고요. 그다음에 의사 이런 분들 만나 뵈면은 바이오 잘 안 하세요. 딴 거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 전문이 부러운데 그런 게 있어서 잘 아시는 분야 하시기를 꼭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건 제가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할 수 있는데 별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랐었어요. 저는 제가 방송에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좀 이렇게 행운의 연속인 것 같다라는 거고 이쪽에서도 어쨌든 조금 더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해보고 나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라이브 방송 하실 때 자료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철두철미한 분 같은데 네네. 모순적이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네네. 주식만 중심에 갖다 놓으면 그냥 항상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사실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주식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없습니다. 하잖아요. 예, 사실 없습니다. 다들 이해 못 하시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아직 학생인데 혹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좀 팁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학생분들이시라면은 일단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구분 짓지 마시고, 왜냐면은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하는 쪽에서 근무를 하기는 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너무 좀 가치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투자의 방법은 정말 많고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거든요. 워렌 버핏의 방법, 그 사람이 1등이니까 따라가야 돼 싶지만, 아니 우리가 1등만큼 돈 벌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 벌자라는 건데, 그 방법은 정말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꼭 생각해 두지 마시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서 일단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자기랑 잘 맞는 게, 그러니까 탐색의 과정이죠. 생기실 테고,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는 뭐 직업 탐색이나 투자 방법이 좀 더 이제 깊게 파시는 데에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86번가의 정강우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도 너무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저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